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진작에 3월 초중순쯤에는 선고돼야 될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지금까지 4월로 지금 넘어가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조한창이다. 이 얘기는 지금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 공통적으로 일치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언론사 기자들도 유독 많은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지금 조한창을 또 주목해서 저렇게 오늘 촬영을 했더라고요. 네. 야, 조한창 그 사이에 참 많이 늙었네요, 보니까. 네. 지금 12월달 인사청문회 때 비하면은. 그러네, 진짜. 그리고 네. 표정도 되게 안 좋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주동자로 의심받고 있는 우리 조한창의 오늘 아침 사진입니다. 출근 때 사진. 무슨 생각으로 저 헌법재판소에 출근하는지 모르겠어요, 조한창 재판관은. 자, 이 조한창에 대해서 지금 연 이틀 경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동수. 네, 대검 그 감찰 부장이죠. 판사 출신이고요. 판사 출신이죠. 네. 네. 그런데 이 한동수 그 부장께서 어제 그 오마이 TV에 처음 출연해서 그 조한창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MBC 김종배 시선집중에 나와서 역시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한동수 변호사는 뭔가 그 헌재 내부로부터 정보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동수 변호사는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거든요. 네. 저분이 저렇게 실명을 거론을 해서 저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뭔가 근거가 있고 그리고 상황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실명을 직접적으로 좀 연이틀 공개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참 뭐 저희도 누구라고 이름을 댈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지금 SOS들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암시하는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SOS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아하. 그래서 근데 SOS 신호의 대상은 1차고 다 조한창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조한창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원래는 그 김복형 재판관이나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의심을 받았는데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얘기를 해드렸죠. 그 상가집에서 김복형 재판관을 이제 봤었던 이제 한 분의 전원에 따르면은 이제 같은 동료 판사를 하셨던 분인데 김복형은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탄핵 인용에 조금 나름대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대단히 화가 나 있고 대단히 골이 많이 나 있는 표정이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추정했던 것은 김복형 재판관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같이 8대0 전원일치로 가야 되는데 조한창 그리고 정영식 두 사람이 안 움직이면서 자꾸 그 자기한테만 김복형한테 총대를 매라고 지금 떠넘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6대2가 되면 보수 진영으로부터 모든 비난의 화살이 다 김복형 재판관한테 꽂힐 거 아닙니까? 아하. 그래서 김복형 재판관이 그렇다고 뭐 저 두 분이랑 같이 해서 5대3으로 이걸 결렬시키는 것을 자기는 바라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인용을 좀 하자니 6대2로 인용을 하게 되면 모든 욕받이 보수적 욕받이 본인이 다 떠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좀 비겁한 두 분 조한창과 정영식을 보면서 많이 화가 나 있고 골이 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역시 그 뒤에 또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지금 현재 그 헌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은 조한창이다. 조한창이 자꾸 별것도 아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자기는 아직까지 의견 정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시간을 달라 이러면서 계속 선고를 지금 지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도 좀 뭐 직접 전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수 이 변호사 저분은 이제 아무래도 저보다는 훨씬 더 우리 야권
또 헌법재판소에 저는 정부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분으로 보이는데 저분이 지금 두 번 연이틀 연속해서 조한창에 대한 지금 경고 사이렌을 지금 울리고 있는 거. 저는 저걸 거꾸로 주목해야 된다. 안에서 무슨 신호가 나올 수도 있다. SOS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지금 본다는 거죠. 네. 네. 자, 조한창이라는 사람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한창은 정영식 재판보다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걸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강진구 당신이 책임져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제가 왜 그렇게 봤냐면 전 조한창을 직접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피고인이 돼가지고 두 번이나 조한창한테 재판을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 조한창은 시류에 민감한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개인적인 소신이 뭐 아버지가 뭐 전두환 이 신군부 반란에 가담했었던 아버지는 장인이죠. 뭐 그런 전력이 있고 개인적인 생각에 보수 성향이라도 이 사람은 무조건 시류에 민감하게 권력의 향배에 민감한 사람이고 12.3 계엄 직후만 해도 윤석열은 당연히 역사의 심판, 역사의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한창도 사실 인사청문회 때 발언 보게 되면 12.3 계엄에 대해서 사실상 이것은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라고 하는 얘기를 다 했어요. 저는 저게 시류에 굉장히 민감한 조한창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한창의 보수 성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저는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인사청문회 때 이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즉 윤석열의 계엄 명분에 동의하지 않는다. 저 때는 윤석열이 계엄이 국민들이 네. 또 그렇고 여론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죠. 압도적으로 높았죠.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줄을 댄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 이 권력에 민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죽는 길을 택하는 거거든요. 네. 조한창이 뭐 윤석열을 위한 사육신이 될 일이 있겠습니까? 저분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제가 아는 조한창은 시류에 굉장히 민감한 분이고 저 인사청문회 때 12월 달이잖아요. 저 때만 해도 본인이 또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서도 그렇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본인이 말하자면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긴 하지만 이제 12.3 계엄의 역사적 단죄에 내 이름을 올리는 걸로 그래서 나름대로 이름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자, 조한창은 인사청문회 때만 하더라도 어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비상계엄 절차의 하자도 인정을 했었군요. 네. 뭐 약간 뭐 단언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절차적 문제가 있을 수도 포고령은 윤석열에게 불리한 증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 때는 그 탄핵 심리가 진행되고 이것도 전이기 때문에 저 정도 발언을 했던 것은 상당히 나간 발언이에요, 사실은. 네. 그랬던 지금 조한창이 불과 지금 3개월 만에 지금 태도가 지금 돌변하고 있는 건데요. 야, 이게 취임식 때. 취임사에서는 더 나갔어요, 이분이. 네. 네? 권력의 자의적 지배는 배격해야 합니다. 저건 사실상 거의 윤석열의 이제 를 겨냥한 발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고 난국을 수습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거는 결국 윤석열을 파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남아프리카共和국의 초대 헌법재판관 알비삭스의 책 블루 드레스를 인용을 하면서 저 아주 굉장히 멋있는 말을 또 인용했어요. 네. 국가가 실험 대상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서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 조한창의 모습하고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가가 지금 존망의 위기에 있는데 판사로서 지금 아무런 판결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판결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때 지금 선고를 하지 못함으로써 지금 전부 국가적인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블루 드레스라는 책은요, 이게 내용은 이제
헌법재판소 초대 재판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거기도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거기 초대 재판관이었고 인권운동가이면서 또 문화평론가로 활동했던 네. 알비 삭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죠. 네, 그리고 무려 이 블루드레스는 조국 우리 대표가 추천한 도서입니다. 네. 저거를 저때 저 조국 대표가 추천한 그 책을 자신의 취임사에서 인용하는 걸 보고 역시 조한창은 내가 예상했던 대로 시류 편승에 빠른 사람이구나. 윤석열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네. 나는 더 이상 국힘당 추천 인사, 보수 인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운동에 헌신했었던 그런 헌법재판관을 모델로 지금 12.3 계엄으로 위기에 빠진 국가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앞장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를 드러낸 거예요. 더 이상 나 국힘 추천 보수 성향의 조한창을 잊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본인의 본색을 드러나게 되고 본인의 본색을 드러나게 된 이유는 지금 뭔가 시류가 좀 더 또 바뀌었다고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인이 윤석열을 지키는 충신으로 돼야 결국 조한창의 이 후위를 위해서도 그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바뀐 겁니다. 저분은. 네. 자, 조한창이 그러면 어떤 과거에 그 판사 시절에 일반 그 법원의 판사 시절에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한창의 이 본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판결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판결을 이제 소개하기 전에 이미 조한창은 이제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양승태 국정농단 당시에 서울 행정법원 수석판사로 있으면서 그 법원행정처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담당 재판부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충실하게 했고요. 또 2008년도 이명박 촛불 시위 당시에 촛불 시민들을 심판을 내서 이제 중형을 선고하는 그 당시에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제 유명한 이제 신영철 대법관이 됐던 신영철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하면서 이제 촛불 시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형을 이제 선고하는데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또 이 조한창이에요. 이거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던 겁니다. 이 양반은 시류에 빠르고 위에 오더에 굉장히 충실한 판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미 다 드러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한창 판사를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조한창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한번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여기 서울 고등법원의 13민사부 판결이고요. 네. 방석호가 이제 아리랑 TV 사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제가 아리랑 TV 사장으로 있으면서 그 해외 출장 갈 때 가족까지 같이 데리고 가면서 법인카드로 온갖 호화 출장을 즐겼던 사람. 그래서 결국은 제 보도로 인해서 결국 사장직을 내려놔야 했어요. 그런데 사장직을 내려놓고 난 뒤에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저 서울법대 출신이거든요. 네. 서울법대 지긋지긋합니다. 그 많은 뚜렷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결국은 무혐의 판정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검찰의 무혐의 판정을 받은 거에 족함을 알아야 되는데 자신을 이렇게 그 패가망신시켰던 강진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긋지긋하게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네. 원고 방석호, 피고 강진구인데 이때 경향신문이 제대로 도와주지 않아서 거의 저 혼자 이 소송은 진행하다시피 했는데 결국은 제가 이겼어요. 네. 네. 자, 여기 변론 종결은 9월 14일인데 판결 선고는 11월 2일입니다. 이 날짜를 잘 기억해 주세요. 한 2달 정도 텀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재판장이 조한창입니다. 네. 조한창이 결국은 제 손을 들어준 건데 조한창이 제 손을 제가 입에서 들어줬겠습니까? 저 재판에서 지긋지긋하게 조한창이 저한테 계속 그 사인을 좀 보냈어요. 네. 네. 그 적당한 이제 합의 이런 것들을 종용을 했었는데 제가 이걸 안 받아들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막 법정에서 레이저 빔을 쐈어요 저한테 조한창이.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아니 재판장이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나도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도 같이 째려봤다니까. 같이.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야, 그 배짱도 좋다고 뭐 패소를 각오하지 않는 한 어떻게 그렇게 재판장이 노려본다고 같이 맞째려 보냐고. 그래서 근데 째려본 핀잔을 피고가 들었는데 째려봤는데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네. 일단 이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재판 일정이거든요. 네. 네. 보시면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저기 이제 접수일부터 한번 보세요. 접수일 맨 볼까요? 위에 보면 네. 접수일이 2월 2018년 2월 1일이죠. 네. 그런데 2월 1일 접수돼서 힘들게 저 9월 14일 맨 위에 보여요. 네. 2018년 9월 14일 날 변론 종결을 했죠. 네. 맨 위에 파란색으로 쓰여 있죠. 2018년 9월 14일 변론 기일, 변론 종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10월 19일 날이 판결 선고 기일이었어요. 한 달 뒤에. 그런데 10월 19일 선고 당일 날 기일 변경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근데 저 때 얼마나 황당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사실 별로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네. 뭐 저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게 판결 선고 오후 2시였어요. 그래서 네. 저는 법정에 저 직접 가서 한번 저 선고를 들으려고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머나 저기 저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오후에 그 선고 기일이 변경이 됐다고 오지 않으셔도 된다. 기일 변경이 당일날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게 말도 어떤 안 것을 되는 거예요, 의미하는 지금. 걸까요? 어떤 거냐면 네. 제가 볼 땐 이미 저는 판결문은 써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그 판결 주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태클을 걸었고 그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그러면 좀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합의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기일을 변경한 건데 저거는 판사들이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명의 판사들이 이제 합의를 해서 판결문을 썼는데 네. 저걸 당일날 결과를 사실상 바꾼 거예요. 저거는 누군가 외부로부터의 민원이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민원이 들어온 걸 경우에 네. 왜냐하면 보통 판결 선고 기일이 변경되는 것은 하루 전, 늦어도 하루 전, 보통 한 일주일 전쯤에 고지가 나갑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거의 당일날 저렇게 기일 변경한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네. 저 3명의 판사 가운데서 저 기일 변경을 한 것은 전 조한창 판사가 목리를 부린 거라고 봅니다. 제 나머지 2명의 판사들 중에 1명은 부심이니까 관심이 없고 네. 주심 판사는 굉장히 제 얘기를 경청을 했거든요. 결국은 이분이 이분의 의견에 이제 조한창도 마지못해 따라갔다가 뭔가 선고 당일날 급하게 외부에 민원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선고 당일날 어떻게 그 기일이 변경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참 이례적인 일이고요. 기일 하루 전날도 아니고 당일날. 저 때 너무 끔찍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거 얘기는 결국은 나는 저 패소를 각오하고 있었어요. 저 기일, 당일날 기일 변경되면 네. 이거 결과 바꾸려고 저러는 건가?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드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죠, 저거는. 네. 그래서 뭐 제가 아는 판사들한테도 저걸 물어봤더니 저를 뭐 위로하느라고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뭐 판결문을 좀 더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뭐 걸렸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렇대요. 당일날 판결문에서 뭔가 쉽지 이상하게 않습니다. 발견이 저런 경우 저 처음 봤어요. 네. 네. 저게 조한창 재판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게 어떤 사건이길래 저런 아니 일이 그래서 이제 벌어졌을까? 결과를 다 설명을 해야죠. 네네. 한 달 뒤로 결국은 당일날 선고기일이 연기가 돼가지고 11월 2일 날 선고 거의 한 달 뒤에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가 원심에서 이거는 2급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방속호가 이제 항고를 한 건데 항소가 기각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제가 이것은 승소로 끝냈습니다만은 이때 경험이 너무 끔찍해요. 그리고 저거는 저는 무조건 100% 승소를 확신한 게 어마어마한 증거를 제 보도 이 방석호가 그 가족들하고 뉴욕 돌아다니면서 미국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법인 카드를 가지고 캐비어부터 시작해서 네. 뭔가 자질구레한 비용까지 지불한 걸 완벽하게 저희가 증거로 수십 가지를 제가 제출을 했어요. 네. 증거가 차고 넘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차고 넘친 증거에도 불구하고 선고 당일날 기일을 변경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조한창이라는 판사는
증거에도 꿈쩍하지 않는 판사구나. 증거보다도 뭔가 외부로부터의 압력과 로비에 민감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로비나 압력이 있으면 차고 넘치는 증거도 눈 감을 수 있는 판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이때 절감을 했습니다. 네, 조한창 재판관 저 뉴탐사 방송을 보시면 반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직접 제가 그 판결은 선고기일을 변경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너무나. 그래서 결국은 한 달 뒤로 선고기일을 미뤘지만 결국 제가 이겼죠. 예. 자, 이 아리랑 TV 이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네. 국정농단 세력이 관여했다. 네. 이런 얘기도 보도에 나온 적이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 아리랑 TV가 좀 뭐 사람들한테 크게 주목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저는 저기까지 뭐 대단한 사람들이 설마 압력을 행사할까라고 봤는데 나중에 이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장시호가 우정우 민정수석 재판에 나와가지고 검찰에다가 이모 최순실이죠. 이모가 아리랑 TV 사장에 앉힐 사람을 추천하라고 했다. 한 증언이 공개돼서 야 아리랑 TV까지 사장 자리까지 국정농단 최순실이 좌지우지했구나. 그렇다면 결국 이 아리랑 TV 당시 방석호라고 하는 사람도 간단한 사람이 아니겠구나. 예. 결국은 저런 이 국정농단 세력들과 연결된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재판에 작용을 했구나. 네. 라고 하는 걸 그때 이제 어렴풋이 이제 저는 직감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 여전히 지금 선고기일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은 제가 경험했을 때 볼 때 또다시 보이지 않는 손이 저는 조한창 재판관한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저는. 네. 제가 직접 경험한 사건, 두 건의 사건이 재판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조한창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조한창이 지금 헌재 안에서 선고기일 지정을 사실상 막고 있거나 혹은 이 발표를 늦추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강력히 의심을 받고 있고 이 내용은 헌재 내부에서 SOS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저는 이제 네. 제가 가진 이 조한창 재판관에 대한 이 상처를 사실은 그냥 공개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가끔씩 약간 치사하긴 했습니다만 네. 조한창 재판관이 그래도 이제 뭐 과거에 어떻게 됐든 그 앞에 12.3 계엄을 심판하는 역사의 이름을 그냥 올리기를 바랬어요. 네. 네. 그러긴 했는데 최근에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고 안 되겠다. 또다시 과거에 내가 경험했었던 이런 아픔들이 저 혼자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 전체 국민들이 조한창 때문에 똑같은 상처를 그리고 이건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일단 오늘 공개를 합니다. 네. 자, 조한창을 주목해달라. 저희가 뉴탐사가 그냥 대충 그 느낌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정황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방금 들어온 정보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4월 4일 헌법재판소에 시설보호 요청이 수준이 격상이 됐다라는 설이 지금 돌고 있다 그러네요. 네. 그런 거에 네.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몇 번 소리. 속았습니까 도대체. 네. 네. 이런 것이 지금 네.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4월 4일 설도 지금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네.